정부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대폭 높이기 위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열린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면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논의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단지의 수가 급증하였으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적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착공 대기 물량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인허가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공사비 조정 합의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도울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정비 사업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더 빠른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8월 중 발표될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주택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126% 룰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조치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시장에서 보증금과 월세 조건이 바뀌며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박 씨는 최근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계약 조건을 제시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보증금이 1천만 원이면 월세는 10만 원 단위로 전환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서 협의받지만 새로운 계약에서는 보증금을 1억 6,880만 원으로 낮추고 월세를 13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126% 룰 시행 이후 나타난 새로운 계약 방식 중 하나입니다. 126% 룰이란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든 규제로 전세금 반환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 5천만 원인 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 2억 2,500만 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억 8,900만 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도입된 규제입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낮추고 대신 만원 단위로 월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 보증금 반환 시 보험 적용 한도가 낮아진 것에 따른 대응으로 월세를 인상하여 수익을 보전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만 원이었던 계약이 이제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임대차 시장의 새로운 양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감소로 인한 수익 손실을 월세 인상으로 보전하려 하고 임차인은 높아진 월세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26% 룰의 도입은 전세 사기 예방에 기여하지만 임대차 시장에서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7월 기준 전국의 평당 분양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알리릴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평당 분양가는 1,954만 원으로 전년도 1,800만 원에 비해 154만 원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평당 분양가는 4,882만 원으로 전년도 3,508만 원에서 급등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공급 부족과 높은 수요가 결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제주도 역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해 평당 2,437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울산은 전년도 1,598만 원에서 2,404만 원으로 크게 상승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주택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산 2,319만 원, 대구 2,088만 원, 경기 2,042만 원 등 주요 도시도 높은 분양가를 기록하며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광주는 1,993만 원에서 1,970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대전은 1,828만 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경북 1,586만원, 경남 1,585만원, 강원 1,537만원 등의 지역에서도 분양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수가 급증하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1만 5,051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으며 그중 경기도가 9,956가구로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을 기록했습니다. 인천과 서울은 각각 4,136가구와 959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미분양 주택 수치는 이 지역의 높은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 수는 더욱 심각합니다. 총 58,986가구로 대구는 9,738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발생하며 지방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경북 7,876가구, 충남 5,536가구, 경남 5,217가구, 부산 5,205가구 등이 미분양 주택 수치에서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화랑을 보였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이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원 4,740가구, 전남 3,731가구, 대전 3,299가구, 충북 3,290가구, 전북 3,187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도 미분양 주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분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주택 구매 심리 위축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주택 구매를 망설이고 있으며 이는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을 나타내며 특히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에서의 주택 가격 급등은 주택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7월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주요 대출금리가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는 연 4.26%로 전월 대비 0.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71%로 0.20%포인트 하락하며 3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연 3.74%로 소폭 하락했고 신용대출 금리는 연 5.94%로 집계되었습니다. 기업대출 금리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 기업대출 금리는 연 4.88%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0.06%포인트 하락한 연 4.79%로 대기업 대출 금리도 연 5%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대출 비용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자금을 보다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금리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0.05%포인트 하락한 연 3.67%, 대출금리는 0.55%포인트 하락한 연 11.40%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금융환경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이러한 금리 인하는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낮은 대출금리는 소비자와 기업이 자금을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게 하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가계의 소비 증가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예금금리의 하락은 예금자들에게 낮은 이자, 수익을 의미하지만 이는 투자와 소비를 유도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금리 하락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은 자신의 재정 계획을 재검토하고 변동된 금융 환경에 맞추어 현명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금리 환경에서 대출을 고려하고 있는 가계와 기업들은 이자 부담이 줄어든 상황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7만 3,004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31조 8,536억 원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시공능력평가의 상위 10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삼성물산 31조 8,536억 원, 2위 현대건설 17조 9,436억 원, 3위 대우건설 11조 7,087억 원, 4위 현대엔지니어링 9조 9,809억 원, 5위 DLENC 9조 4,921억 원, 6위 GS건설 9조 1,556억 원, 7위 포스코 ENC 9조 1,125억 원, 8위 롯데건설 6조 4,699억 원, 9위 SK에코플랜트 5조 3,711억 원, 10위 HDC 현대산업개발 5조 1,272억 원입니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 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 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년 시행됩니다. 올해 평가 결과는 8월 1일부터 입찰 자격,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 활용됩니다. 종합건설업체 중 토목건축 분야에서는 삼성물산이 13조 6,269억 원의 실적을 올려 선두를 유지했으며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분야에서는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각각 상위 3위에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산업환경설비와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사 실적이 함께 평가되었으며 삼성물산은 조경 분야에서도 863억 원의 실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발주처와 금융기관 등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 결과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억 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니 이건 꼭 해야죠.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 위치한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청약에는 무려 294만 4,780명이 몰렸습니다. 이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집은 2017년 분양 당시 가격인 4억 8,200만 원에 나왔는데 현재 시세는 약 15억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시세 차익만 무려 10억 원을 기대할 수 있는 이번 기회는 누구에게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청약 통장 없어도 된다고 해서 저도 바로 신청했어요. 이번 무순위 청약은 특히 청약 통장이 없어도 전국의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신청자가 폭주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서버에 접속 지연이 발생했고 결국 접수 기간이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청약홈 운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요. 강남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도 넘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린 이유는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이 서울 강남구의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를 넘어선 기록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지난 2월에 101만 3,456명이 신청했던 대단지였지만 이번에 동탄역 롯데캐슬이 그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더불어 동탄역 롯데캐슬의 계약 취소분 4가구에도 많은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전용 102제곱미터 2가구에는 4만 4,031명이, 전용 84제곱미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가구에는 7,413명이, 전용 65제곱미터에는 2,444명이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8월 2일이며 계약일은 9일입니다. 당첨자들은 계약금 20%를 먼저 납부하고 2달 이내에 잔금 80%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청약은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이 없어 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기회는 놓칠 수 없죠. 진짜 대박입니다. 이번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많은 이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고 집 마련의 기회와 더불어 높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줍줍 청약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행정사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두 공인중개사가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 중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사실증명 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며 이는 행정사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부동산 업계는 큰 파장을 겪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컨설팅비를 받는 관례가 있었으나 법적 해석이 달라지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들은 상가 거래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강조하며 적절한 보상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공인중개사법과 상가임대차법 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법적 정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상가 전문가들이 중개업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와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수 씨는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공인중개사 정혜 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 1,000만 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후 정혜 씨는 민수 씨에게 1,1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청구했고 민수 씨는 해당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민수 씨는 동네 주민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혜 씨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간이과세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이 낸 1,100만 원 중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정혜 씨는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는 수수료의 10%를 더 받겠다는 의미라며 거절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될 때마다 추가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 씨가 대형마트에서 1,100원짜리 장난감을 사면 이 중 100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대형마트는 이 금액을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법령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약정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계약서에 있는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는 이러한 약정에 해당합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거래 상대방은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정혜 씨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라면 1,000만 원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0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입니다. 결국 민수 씨가 정혜 씨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혜 씨의 실제 납세 의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혜 씨가 간이과세자로서 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민수 씨는 1,100만 원 중 40만 원을 제외한 60만 원의 부가가치세 초과 납부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혜 씨가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경우라면 민수 씨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낸 1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정혜 씨가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정혜 씨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액을 정부에 납부할 필요가 없으면 민수 씨는 1,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시 부가세 관련 약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부가가치세의 이해와 거래 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1일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의료급여 선정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을 새롭게 발표하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다양한 복지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025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월 239만 2013원,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4.2% 인상되었습니다. 이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되며 이를 통해 국민은 자신의 소득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또한 상향 조정되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76만 5,444원,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기본적인 생활비와 필수품을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료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95만 6,805원, 4인 가구는 243만 9,109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대분리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만 30세 미만의 경우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40% 이상을 초과하는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1인 가구 기준 월 91만 8,805원의 소득이 필요했지만 2025년에는 이 금액이 95만 7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약 4.2% 상승한 수치로 세대분리 시 필요한 소득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번 중위소득 및 세대분리 요건 강화는 부당한 세제 혜택 남용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동시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일부 세대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민의 공정한 세제 혜택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2024년 7월 5주차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7%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0.28% 상승해 전국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0.18%, 경기가 0.08% 상승하며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지방에서는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0.02% 하락했으나 하락폭은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에서 강남구는 0.41% 상승하며 강남 11개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송파구는 0.55%, 서초구는 0.53% 상승하며 강남권의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강북 지역에서도 성동구 0.56%, 마포구 0.38%, 용산구 0.35%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인천은 서구가 0.39% 상승하며 수도권 상승세를 이끌었고 경기도 과천시는 0.45% 상승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교통 여건이 양호한 신축 단지들이 주로 거래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은 수도권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과 인천에서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지방에서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0.02% 하락했습니다. 대구는 마이너스 0.09%, 제주는 마이너스 0.05%, 부산은 마이너스 0.04% 하락하며 하락세를 기록했으나 하락폭은 이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서구 마이너스 0.20%와 달성군 마이너스 0.13%에서 하락폭이 컸으며 반면 부산 수영구는 0.12% 상승했습니다. 제주는 제주시 마이너스 0.06%와 서귀포시 마이너스 0.02%에서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전세 가격은 전국적으로 0.06%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0.17%, 인천이 0.24%, 경기가 0.09% 상승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전세 가격이 마이너스 0.02% 하락했으며 대구 달성군 0.02%는 소폭 상승한 반면 달서구 마이너스 0.18%와 서구 마이너스 0.17%는 하락했습니다. 대전 서구는 0.04% 상승했으나 동구 마이너스 0.12%, 유성구 마이너스 0.09% 하락했습니다. 제주도는 전세 가격이 마이너스 0.03% 하락했으며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강남권의 상승률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학군과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방 아파트 시장은 하락세가 주를 이루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폭이 축소되거나 상승 전환되는 등 다양한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와 제주는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하락세가 이어지며 가격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규 입주 물량 증가와 기존 재고 물량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하우스존 부동산 신문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동산 뉴스와 매물을 동시에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